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네. 보여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 남겨주신 두 분께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셨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는데요.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마침 라디오만. 라디오 유튜브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때마침 저희가 또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다양한 또 질문을 준비했는데 편안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제 국민의힘 강권 도전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자리도 또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대선 이후에 저희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 대표의 욕심이 없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턱걸이 사진 영상이라던가 이런 좀 활동 사진 영상들을 올려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언제 좀 이런 결심,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언제 결심했다 이런 것은 잘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첫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네. 특검이 3개나 출범하면서 사실 칼끝이 야당 탄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네. 강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질의멸렬하고 지금은 이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지고 그것이 내부 싸움만 부각이 되고 전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데는 뭐 전혀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네. 걱정이 많았죠. 또 사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 이제 당내 경선 때는 뭐 그 경선 캠프가 치르지만 역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이 전부 지원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맞습니다. 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선 후보를 당이 지원하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좀 부족한 면이 네. 많았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좀 그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 뭐 홀대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당 내부의 분열과 그 분열에 따른 단합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 앞으로 당의 진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대선 과정에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고려도 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대선에서 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그것을 전부 스스로 일부는 뭐 반성하고 치유하면서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그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거 내가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좀 빨리 당을 전열을 정비하고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에 그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출마 선언하는 부분은 당장에 출마 선언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수혜가 있으니까 사실 수혜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그 일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뭐 전직 대선 후보가 가서 수혜 복구한다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하고 어제 가평의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산청에 가서
하루 종일 뭐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전에 아마 가까우신 분들과도 많은 상의를 하셨을 텐데 네. 최고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었나요? 뭐 저는 제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입장이고 그때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감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뭐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예.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버젓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틀림없는 그런 최대의 과오이자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그것을 뭐 잘못되었으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제발 지금 그게 당에 주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은 당장 이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따질 때냐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히 국민의힘을 몰살시킨다면 이후에는 민주당의 장기 독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지리멸렬하고 스스로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극단적인 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된 게 39살 때니까 21년이 됐거든요. 네. 저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네. 뭐 저 본인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께서 이제 3대 특검 대응과 뭐 상향식 공천 등의 공약을 또 내세우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회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여러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 네. 사실 여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사안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자칫하다가는 너무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네. 이런 좀 수사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우려는 좀 없으실까요?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야당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네. 탄압, 그리고 인권 탄압, 더 나가서 정치적으로 그 좀 반대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인권 옹호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도 그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특검 수사를 뭐 방해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수사는 항상 비례성 원칙이 있거든요. 즉 범죄 행위가 있고 그 범죄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혹만 가지고 수사는 마치 무슨 국사범 다루듯이 하면 이게 이제 과잉 수사가 되고 더 나가서 그것이 상대방이 강제 수사로 이어질 때는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례성 원칙 또는 보편성 원칙을 그 위반해 가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이제 뭐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과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언론조차도 오히려 그 잘못된 수사를 옹호하고 그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그 인격과 그 개인의 이 모든 그 사적인 영역을 전부 탈탈 털어서 매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주도하던 이 수사에 의해서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후에 재판에 넘어가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판례를 모르구나. 제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리상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로 기소해서 결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매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 무죄가 되건 또는 뭐 사법부가 요즘에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러면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이제 등장이 하고 있고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에 대한 거론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부분은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와는 출마 선언하기 전날 좀 그 여러 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이번에 그 당의 중심 인물로서 당을 지키는 일에 좀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대표 선거에 나가서 나가지는 않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저는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본인이 그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 의원님께서 좀 김 전 장관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뭐 사실 당권 구도를 볼 때 소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많이 좀 구분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언론 편의적인 차원일 수도 있긴 한데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쨌든 탄핵에 대한 좀 반대 기조는 이어가시는 건가요?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의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리고 아직 그 당 소속의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또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200% 정권을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이 사법적인 문제는 목전에 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당의 의원들은 이게 탄핵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면서 국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정치 세력이니까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5월달 하야,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때 명백히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뭐냐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이게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집행권을 중단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자기가 집행권을 정부의 그 행정권을 공조해서 행사하겠다. 네. 그 대통령은 완전히 후퇴해라. 그래 요구를 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내 노선의 차이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여당의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정치 일정을 좀 더 순탄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뭐 민주당과 그 합의를 통해서 조기 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하자. 네. 그래서 5월달 설은 그때는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탄핵을 또 연거푸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국민적인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주장은 하지만 네.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막 혼돈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저 당내 의원들이 많았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파가 많았을 수 있지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옹호했다 또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마치 탄핵 반대는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탄핵 반대를 극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나 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탄핵의 찬성 반대는 일 개인의 의견이었죠. 그것이 탄핵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저도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탄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네. 입장이었고 김문수 당시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내고 발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때 그 판단이 과연 틀렸느냐 이 부분은 그것은 뭐 역사적인 평가이겠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히 아무래도 당권 구도 경쟁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탄핵 찬성파 중에 이렇게 꼽히는 후보들 몇 분 계시죠. 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19일에 이제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좀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네. 근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러나 또 모르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네.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셨지만 실제 연대가 된다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조금 어떤 위협이 된다거나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나 보시나요? 뭐 네.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선거에 뛰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주장도 잘 경청하면서 네. 함께 경쟁을 해야 되죠. 뭐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맞았으니까 우리끼리 단합합시다. 이것도 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 어떤 입장일지 그것은 또 그분들이 정할 것인데
연대를 해서 한 분이 나오시고 또는 다른 분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다듬었던 네.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뭐 8월 22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꾸준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친한계 내에서도 만류라는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님 전망하셨을 때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네. 보여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 걸로 봐서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네. 그걸 또 다양한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이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래서 걸러줄 필요도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저러니까 한번 또 그 스크린하는 계기가 네.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당원들 국민들이 또 많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